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여성이 퇴근 후 집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 너머 시어머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시어머니는 오직 급소만 공격했습니다. 머릿속엔 그저 며느리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스토리에 앞서 요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구독자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제가 매일 확인을 하고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러네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0년 11월의 어느 날 중국의 한 공항국으로 60대 할머니가 걸어 들어옵니다. 길을 잃으셨나? 추위를 피하려고 그러나? 싶던 그때 그녀가 형사에게 담담히 입을 열었죠.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사람을 죽여서요. 차수하러 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리우시잉, 65세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쉽게 리우라고 부를 텐데요. 노인의 자백을 반신반의하던 경찰은 일단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섬뜩한 장면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집 안이 온통 피바다였어요. 벽도 가구도 바닥도 다 새빨갛게 물들었는데 무엇보다 그 한가운데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격이 오직 한 곳, 목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목에 남은 상처가 매우 깊었어요. 게다가 시신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까지 풍기더라고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먼저 피해자는 31살 쉬리, 방금 자수했던 여성 그 리우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토록 참혹하게 죽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편한 고부관계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 사건은 그 상식으로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리우는 형사에게 담담하게 사건의 전말을 풀어놔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아들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3번의 이혼을 겪었고 그 끝에 남은 건 오직 아들, 동강비아오 하나뿐이었죠. 앞으로는 동강이라고 부를 텐데요.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아들만큼은 가장 좋은 걸 먹이고 또 남부럽지 않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찌 보면 좀 가여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랜 결핍이 아들을 향한 강한 집착을 낳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정성에 보답하듯 동강은 명문대에 진학했고요. 대학원을 거쳐 2003년 창수 이공학원 교수로 부임하게 돼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그런데 보통 자식이 이만큼 성장을 하면 부모는 슬며시 곁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리오는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아들이 사는 교직원 숙소로 아예 따라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30을 앞에 둔 아들과 60의 어머니가 한 방에서 부대끼며 사는 좀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한데도 이유가 있었죠. 귀한 내 아들, 그 귀한 내 아들의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계가 결코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2년 후 아들에게 여자가 생기는데요. 그 상대는 같은 학교에 일하고 있던 젊은 여교수 쉬일이었습니다. 평판이 아주 좋은 교수였어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수업 준비 철저했고 또 무엇보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밝은 기운을 펼쳐지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건 세상이 평가하는 것일 뿐 리오의 눈에는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뺏어가는 친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들의 결혼 자체를 막으려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길 바랬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고 복종적인 며느리요. 한편으로는 그래야 자기가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쉬일이는 커리어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신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리우는 두 사람의 만남을 결사반대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어머니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리는데요. 심지어 쉬일이 숙소에 둘만의 신혼집까지 차리게 되죠. 이걸 알게 된 리우가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들 부부 일에 적극 개입하자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자기가 니들 살림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핑계로 신혼집에 가더니 그대로 눌러앉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경찰이 사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죠. 오죽하면 아유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버텨요. 핀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부터 며느리 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이야, 거기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구박을 당했다니까? 그녀에 따르면 제대로 된 방도 주지 않고 거실에 있는 간이 침대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안일은 죄다 시어머니 몫이었는데 그것마저 마치 자기를 가정부, 하인 부리듯이 대했다고 막 울분을 토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사님 들어봐요. 한 번은 내가 청소를 하려고 물을 받아뒀는데 며느리 고년이 그걸 일부러 확 쏟아버리더라고. 아주 못됐어. 지들은 맨날 좋은 거 다 하면서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더라. 아이고 정말. 그녀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참아왔던 고통과 서러움을 참지 못해 결국 며느리한테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 입장에선 그녀 진술에 알맹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비난만 할 뿐 정작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쏙 빠져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경찰은 주변인들을 통해 직접 그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친척과 이웃도 만나고 또 동료 교수들까지 다 찾아가서 물어요. 그렇게 드러난 신혼집의 진짜 풍경은 앞서 리우 진술과는 정반대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지옥은 시어머니가 발을 들인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쉬일이는요, 불쑥 쳐들어온 시어머니를 그냥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을 내주고 살뜰히 챙기려 했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아들 없이 못 잔다. 옆에서 항상 자곤 그랬어. 나는 오랫동안 그랬다고. 아마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방에 있는 한 침대에서 신혼부부와 시어머니가 매일 밤 함께 잠들게 됩니다. 와, 이 상황이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정말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시어머니가 막 잠버릇이 험한 것처럼 이리저리 몸을 돌리다가 결국 며느리를 침대 끝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아들 곁을 차지합니다. 이게 정말 뭐예요? 그렇게 몇 달을 참고 버티던 쉬일이가 결국 남편을 설득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들이랑 오래 붙어 살아서 그렇다 쳐도 이제는 우리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존중해 주셔야지. 애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니랑 함께 자냐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결국 거실에 있는 간이 침대를 시어머니에게 내어줬던 거예요. 하도 안방에서 자려고 하니까. 한편 앞서 리우는 집안일을 본인이 다 했다고 했는데 그 진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떠맡은 건 며느리였어요.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죠. 아니, 학생 가르치고 큰일하고 있는 귀한 내 아들한테 네가 설거지를 시켜?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역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걸더니 사부인, 딸을 대체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아주 못 배운 양반 같아요. 한편 신혼집은요, 이 시어머니 리우가 들어오고 난 후 사실상 쓰레기 더미 같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변해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녀에게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동네에서 쓸만한 박스, 비닐, 캔 같은 걸 다 주워와서 집 안에 쌓아두는 거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집에서는 쓰레기 냄새 진동하죠. 벌레가 들끓습니다. 워낙 가난한 삶을 살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물값이 아깝다면서 대변을 보고도 물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막 나잖아요. 미쳐버리죠. 또 다른 이상한 습성이 있었는데요. 밤새 수돗물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물을 받곤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며느리는 이 소리가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불면증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받아놓은 물 대야를 아무데나 뒀고 며느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앞서 이걸 며느리가 일부러 그냥 내동댕이 쳤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쉬리도 참 대단합니다. 이 모든 걸 그냥 꾹꾹 눌러 참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고 또 어렵게 이룬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2008년 4월 9일 이 집안에 경사가 찾아옵니다. 임신을 한 쉬리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이제 가족이 한 명 늘었고 변화가 필요하던 차인데 마침 딸이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게 마음에 걸렸던 친정 부모가요. 노후 자금을 털어서 45평짜리 아파트를 사줍니다. 이 친정 부모가 약간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지독한 평판이 있던 그 사돈 리우에게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담석증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수술비 전액 지원했고요. 또 사돈이 몸조리 잘해야 된다면서 2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건넨 적도 있어요.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딸 부부가 이사를 갔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서운해하지 말라고 옷과 신발을 선물하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라는 간절함일 텐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을 만큼 받고서도 리우의 미움은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독해지죠? 얘들아, 니들 둘 다 맞벌이인데 앞으로 손자는 누가 보니? 에휴, 나 없으면 니들 어떻게 살래? 그 새 집에 내 방 하나 마련해라. 이번에도 새 집으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며느리가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던 그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손주만 있었거든요. 열쇠가 없어서 며느리가 계속 벨을 누르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분명 창문 너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 벨을 눌렀죠? 결국 1시간 넘게 문 밖에 서 있었는데요.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살그머니 문이 열려요. 아이고, 너 이제 왔냐?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또 한 번은 쉬리가 아주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밤 늦게까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거라 급한 마음으로 몇 시간째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나 하던 그때 방 밖에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두꺼비 집을 턱 내려버립니다. 집 안은 암흑이 되었고 컴퓨터도 꺼져버려요. 쉬리는 작업하던 그 서류를 통째로 날려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 책상에 쌓여있던 중요한 자료들 그냥 폐지함에 버려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편하게 쉬지 못하도록 그녀가 있을 때마다 TV 볼륨을 최대로 키우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옷을 잘 다려 놓으면 거기에 일부러 음식을 쏟기도 합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고 해도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죠. 아니, 그런데 이 괴롭힘은 며느리를 넘어 갓난쟁이 손자에게까지 뻗쳤어요. 애가 울 때마다 달래주기는커녕 막 시끄럽다면서 구박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쉬리는 자기한테 가해지는 건 참아도 자기 자식한테 이러는 건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리우는 손자도 필요 없고 자기 아들만 오직 위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쉬리는 아예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학교에 머무는데요. 어떤 날은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아니면 호텔에서 자고 그것도 안 되면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두고도 떠돌았던 거예요. 왜냐?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쉬리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죠. 수없이 쉬리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 동강은 사실 평생을 지독한 마마보이로 커온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할 때면 여보, 어머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내한테 그냥 참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통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쉬리가요, 기댈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어쩌면 이 집안의 평화 그리고 결말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마저, 그 남편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시어머니의 생일에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하필 그날 쉬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식사 자리에 늦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일가 친척이 다 모였었는데 이 일을 리우가 아주 크게 비판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대놓고 무시한다! 불같이 화내고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물론 완전히 집을 떠난 건 아니죠.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편까지 한술 더 뜹니다.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아내한테 왜 그랬냐면서 뺨을 때린 거죠. 쉬리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요. 이혼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이야기는 시어머니 리우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밉고 싫었지만 정작 이혼을 한다? 완벽한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을 내는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며느리 앞으로 된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걸 다 뺏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웠죠. 사실 이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두 쉬리 부모가 해준 거거든요. 이혼하면 재산은 최소 반으로 나눠야 할 텐데 아니면 아예 뺏길 수도 있을 텐데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아예 없어진다면요? 재산은 고스란히 아들 몫으로 남을 테고 또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 안 봐서 좋고 어느새 리우의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치워야 될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2010년 11월 11일 인근 주유소에 들려서 휘발유를 한 통 채워서 사려고 했는데 이때 직원이 봤을 때 웬 할머니가 와서 휘발유를 산다? 이게 아무래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에 판매를 못하겠다 거부하게 되거든요. 리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서 부탁했고 기어이 휘발유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일을 치를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데 쉬리가 그날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첫 시도는 그렇게 무산되고 말았죠. 계속 틈틈이 기회를 엿보던 11월 26일 드디어 절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쉬일이가 그날 오후에 시험과 학회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게 된 거죠. 리우는요, 소름 끼칠 만큼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휘발유가 담긴 대야를 마치 물이 든 척 다른 대야들 사이에 숨겨뒀고요. TV 소리를 최대로 키워서 시험 준비로 예민한 며느리의 신경을 긁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쉬일이가 결국 방 안에 있다가 거실로 나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볼륨을 더 높여버렸죠. 며느리는 막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예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쥐게 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옆에 숨겨둔 그 휘발유 대야를 그대로 며느리 머리 위로 들이부어요. 쉬리가 깍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감쌌죠. 근데 이때 얼굴을 타고 흐르던 휘발유가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침 눈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에 들어가더니 화학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각막의 렌즈가 꽉 들러붙고 맙니다. 이때부터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바로 이때 시어머니는 준비해둔 칼을 꺼냈고 오로지 며느리 숨통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급소인 목만을 계속 노렸던 거예요. 쉬리는 지금 앞도 보이지 않아서 저항조차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공격에 막대한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끝내 그녀는 자기 집 거실에서 참혹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죠. 죽기 직전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던 걸 뼈저리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더 빨리 쫓아내지 않았던 걸 후회했을까요? 남편과 더 빨리 이혼해야 됐었을까? 아니야, 아예 그 남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그렇게 숨이 끊어져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리우는 씩씩거렸고 동시에 차가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과업을 끝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후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식당에 들어가고 태연하게 점심 식사를 즐겨요. 당황함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경찰서에 가기 전 밖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라는 걸 직감했겠죠. 이후 그녀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이것 또한 혹여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 신속하게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에게 말했죠. 모든 건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고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자수하는 순간까지 그녀 머릿속엔 오직 아들뿐이었어요. 망설임 없어요. 죄책감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 지독한 태연함이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일지 모릅니다. 2011년 12월 본명 리우 시우잉은 살인죄로 법정에 섰는데 아주 끝까지 모든 책임을 죽은 며느리에게 돌리더라고요. 결국 그녀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사형. 하지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아요. 이 말은 2년간 문제없이 복역을 하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뜻이죠. 뭐가 됐든 간에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영영 이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2년 뒤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요. 감옥에 있던 리우가 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거죠. 출소 후에 그녀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들과 손자가 사는 집이요? 그녀는 과연 그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손자의 엄마를 죽였는데요. 이후 리우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참혹하게 살해됐고 시어머니는 2년 만에 풀려나 자취를 감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극에서 유일하게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동강이에요. 그는 아내가 죽고 나서 그녀가 남긴 아파트 그 외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아니 이건 그렇다 쳐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이 터지는데요. 젊은 여자를 들이더니 새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애초에 그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살인을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은 바로 아들 동강이겠죠. 어머니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 모두를 버렸으니까요. 빗나간 무정과 일그러진 집착이 부른 비극, 그 피바다 뒤에 숨은 진짜 악마의 얼굴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8년 3월 4일 일본 도쿄 인근의 작은 도시 치바현 카시와시에서 30대 여성 야타니 마이코 씨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녀의 남편 타카이토는 아내의 실종을 깨닫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신속하게 시작되죠. 남편에 따르면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둘은 함께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를 이기지 못한 아내가 차에서 내린 후 어딘가로 향했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상황. 남겨진 남편 야타니 타카이토는 이 죄책감 때문인지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갔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배포하기도 했죠. 36세의 타카이토 씨는 은행에 근무했었는데 이 은행의 홍보 영상에 출연할 정도로 촉망받던 직원입니다. 아내인 마이코 씨와는 같은 은행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의 입을 타고 이 실종 사건은 금세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엔 2살 배기 딸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하루빨리 마이코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남편의 진술에 따라 우선 도로 인근 감시 카메라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진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마이코 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차에서 내린 곳이 CCTV의 사각지대였을 수도 있지만 혹시 남편의 거짓말? 일단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아내가 실종되기 전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닥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타카이토를 직접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이코 씨가 실종된 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서야 믿기 힘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깊게 얽혀있는 제3의 인물까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 타카이토의 어머니이자 마이코의 시어머니였던 야타니 애미였죠. 세 사람 사이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남편 타카이토와 아내 마이코는 사내 커플을 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남모를 고충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간절하게 자녀를 원했던 마이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불임치료 클리닉에 다니면서 철저하게 임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9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소중한 딸을 안게 되죠. 하지만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씩이나 유산의 위기를 모면했고요. 출산도 겨우 제왕절개를 통해서 미숙아인 딸을 힘겹게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마이코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갔습니다. 심지어 딸이 태어난 후에도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영향인지 이전에 없던 결벽 증상이 심각하게 보이기도 하죠. 남편 타카이토의 증언에 의하면 그쯤에서 둘 사이의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마이코가 남편에게 집에 전등 스위치나 손잡이 같은 걸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병균이 아기한테 옮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유독 너무도 청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이코. 남편은 이런 아내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당부를 그저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근데 마이코로서는 이런 무신경한 남편의 모습이 포착이 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욕을 퍼붓고 심지어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 분노, 강박 증상까지 마이코 혼자 육아를 하면서 이런 게 모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딸에게까지 이어졌죠. 아이에게 왜 우유를 제대로 마시지 않느냐고 막 윽박을 지르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낮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난 딸을 너무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네가 집에 안 오면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믿기 힘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중증의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변인들에게 이런 마이코의 모습은 쉽사리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이었던 2017년에 그녀의 SNS 계정에는 남편에게 받은 생일 선물 사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죠. 그녀의 위태로운 삶을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나마 단 한 사람, 바로 남편의 어머니 야타니 에미였죠. 우선 남편의 집안, 이 야타니 가문은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 일가였습니다. 게다가 타카히토는 인정받는 은행원이고 어머니 야타니 에미 또한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여성 CEO였는데요. 마이코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딸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고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야타니 에미는 사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던 인물입니다. 모성애가 너무도 강했던 걸까요? 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타카히토 역시 엄마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소위 마마보이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부부간에 생기는 사소한 일과 불화까지 게다가 아내가 출산 후에 보이는 이상 행동까지 모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겠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나중이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틈만 나면 마이코 험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아들을 힘들게 하는 마이코가 점점 미워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1년 전인 2017년 2월, 타카히토는 자신의 엄마에게 처음으로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토로하게 되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카히토는 엄마에게 아내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입해달라고까지 부탁하는데요. 물론 당시에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타카히토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엄마에게 아내를 살해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점점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던 2018년 3월 4일 남편 타카히토는 드디어 굳게 마음을 먹었고 아내가 먹을 카레라이스를 준비한 후 몰래 그 안에 수면제를 섞어둡니다. 잠시 후 마이코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남편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차에 옮겨 태웠죠. 그리고 조금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코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이어 몸이 축 늘어졌고요. 타카히토는 그 길로 차를 몰아서 엄마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엄마 야타니 에미의 자택이었죠. 그녀는 이미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그곳에 마이코의 시신을 안매장하게 되는데요.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시댁 마당에 조용히 묻힌 아내. 인간 같지도 않은 이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후 타카히토는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뻔뻔하게 공범이었던 엄마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 마이코가 어떤 남자랑 도망간 게 아니냐, 뭐 그것도 모르지 않냐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살인사건 전말의 주범이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건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으로 밝혀졌고요. 야타니 에미의 집 마당에서 실종됐던 마이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건 일명 마마보이 엘리트 회사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불리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죠. 마마보이 아들이 엄마랑 합세해서 아내를 살인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자극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재판 방청객도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타카이토가 더욱더 가관입니다. 자신의 살해 동기가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생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 위협이 딸에게까지 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코의 그 중증 산후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주변의 증언이 아닌 모두 남편의 증언이 유일했죠. 사실상 마이코가 정말 사망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검찰 측은 마이코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상반된 증언을 찾게 돼요. 분명 그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한 건 맞지만 마이코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 남편도 함께 손찌검을 한 쌍방 다툼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1월 중순, 마이코가 SNS에 올린 글을 좀 살펴보면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 남편은 술 마신 채 기분 좋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육아를 돕지 않는 남편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드러나 있죠.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 달인 4월부터는 마이코의 친정어머니가 사실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도울 계획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마이코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이코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아내를 살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결국 법원은 타카이토의 살인 동기가 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녀를 죽이고 딸의 양육권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범이었던 엄마 야타니 에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들이 정말로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그저 우발적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운 것뿐이지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아들과 나눴던 메시지를 압수해서 살펴보니까 실상은 좀 방대입니다. 경동맥은 고통이 없을 거야. 목을 조르면 괴로워할걸? 뭐 이런 구체적인 살인에 대한 조언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니까 엄마는 악마라도 될 수 있어.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리 타카짱을 위해서라면 엄만 뭐든지 할게. 비뚤어진 모성애를 참혹하게 드러내는 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아들의 살해 계획을 부추기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모자의 범죄 행위가 가족 간의 완전 범죄를 노렸다라는 점,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도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야타니 타카이토에게는 징역 17년, 엄마 야타니 에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겨우 얻은 아이를 온전한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이코 씨였을 겁니다. 그녀가 보여준 어떤 행동들은 일종의 SOS였고 어리광이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 씨가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을 위해 초콜릿을 만들고 또 자신이 먹던 약을 줄이면서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힘쓰고 있던 거겠죠. 이렇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걸 왜 남편은 몰랐을까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그날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반면 타카이토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를 외면하다 못해 자기 손으로 살해한 남편. 그런 자식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악마가 되라고 부추긴 엄마. 그 끝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마이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